서울의 심장부 종로에 위치한 광장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삶의 열기로 가득했다.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와 고소한 빈대떡, 기름 냄새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시장의 한켠 박간의 왕족발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에서 박하선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거대한 솥을 젓고 있었다. 짙은 갈색으로 윤기가 흐르는 족발에서는 한약재와 간장이 어우러진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다. 52회의 세월은 그녀의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을 남겼지만 사람 좋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까지 앗아가지는 못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 이 작은 족발 가게는 그녀의 인생이자 자존심이었다. 이모, 여기 족발 소자 하나 포장이요. 어여와요. 금방 썰어줄게. 하선이 능숙한 솜씨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을 썰어 투박한 손으로 포장 용기에 담고 있을 때였다. 가게 앞으로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서너 명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멈춰섰다. 그들의 등에는 용과 호랑이가 꿈틀거리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박하선 씨 맞지?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질겅질겅 껌을 씹으며 물었다. 시장에 활기차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주변 상인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손님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누구신데? 하선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긴 아드님 친구들이지. 박재성이가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가서 말이야. 엄마라면서 대신 갚아야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딱 5천만 원. 쫀, 당장 내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또 아들 재성이었다. 철없이 도박에 빠져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던 아들. 이제는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었다. 재선기가 빚을 졌다고요, 저는. 저는 그런 돈 없습니다. 하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전 재산은 이 작은 가게와 낡은 전셋집 보증금이 전부였다. 없으면 이 가게라도 팔아야지. 좋은 말로 할 때 갚아. 아니면 오늘 여기서 장사 접고 다 때려 부수는 수가 있어. 남자들이 으르렁거리며 가게의 테이블을 발로 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나뒹굴었다. 하선은 공포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모은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위기였다. 바로 그 아슬아슬한 순간 남자들의 다리 사이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족발 하나만 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말끔한 옷차림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7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주변의 험악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뱃속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그의 간절함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꼬마는 저리가. 조폭 중 한 명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하선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할머니 배고파요. 족발 한 개만 주세요. 하선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은 손님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배고프다는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평생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그녀는 조폭들의 눈치를 살피며 가장 크고 살이 실한 족발 앞다리 하나를 집어 아이에게 건넸다. 얘야, 돈은 나중에 줘도 괜찮으니 이거 가지고 어서 가렴. 여긴 위험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족발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와 고소한 냄새에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이가 막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조폭 두목이 아이의 손에서 족발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게 지금 장난하나. 빚 갚을 돈은 없다면서 애새끼한테는 공짜로 족발을 퍼줘. 안 돼요. 그건 애가 먹을 거예요. 하선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족발을 땅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흙먼지가 묻은 족발을 보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자신을 협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배고픈 아이의 음식을 빼앗는 비정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조폭 두목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당신들 정말 너무하는군요. 아무리 빚을 받으러 왔다고 해도 어떻게 배고픈 아이의 먹을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인정도 양심도 없나요?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조폭들도 순간 주춤했다.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민주나 강민준, 이놈의 자식 하레비 속도 모르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아이 강민주는 노인을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들이 내 족발 뺏었어요. 노인 강지혁은 땅바닥에 나뒹구는 족발과 눈물이 글썽한 손자의 얼굴, 그리고 그 앞을 막고 선 하선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본래의 위험을 숨긴 채 그저 평범하고 힘없는 노인처럼 조폭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 손주 녀석이 철이 없어서. 당신은 또 뭐야? 이 할망구 남편이라도 돼.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입니다. 지혁은 그렇게 말하며 하선을 유심히 살폈다. 험악한 조폭들 앞에서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모습. 돈이 없어 쩔쩔매면서도 배고픈 아이에게는 기꺼이 음식을 내어주는 따뜻한 마음. 그의 메마른 가슴에 오랜만에 따뜻한 파문이 일었다. 하선은 지혁과 민준을 보호하려는 듯 다시 한번 족발 하나를 집어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얘야, 이건 할머니가 새로 주는 거니까 이거 들고 할아버지랑 어서 가렴. 민준은 새로 받은 따끈한 족발과 자신을 지켜준 하선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에 깊은 감동과 함께 어떤 결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내로 만들면 좋겠다. 지혁이 민준의 손을 잡고 자리를 뜨려 하자 조폭 두목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가 이 할망구가 빚 갚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가. 바로 그때였다. 지혁의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김비서 무슨 일인가? 아, 회장님께서 찾으신다고 알았네.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전해주게. 화 회장님, 김비서 같은 단어에 조폭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들은 지역의 허름한 옷차림을 다시 훑어보았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평범한 노인에게서는 느껴지지 않는 위압감이 묻어나왔다. 당신 정체가 뭐야? 지혁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손주 녀석 데리고 마실 나온 늙은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우리 회장님께서 시장 상인들 괴롭히는 양아치들을 아주 싫어하시거든. 특히 아이들 앞에서 폭력 쓰는 건 더더욱. 그 말에 조폭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침을 뱉고는 물러섰다. 에이, 재수 없어. 오늘은 이만 가주지. 하지만 내일까지 돈 마련해놓지 않으면 그땐 이 가게 박살날 줄 알아. 폭풍이 휩쓸고 간 가게에 하선과 지역 민준 세 사람만 남았다. 하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아니라 아주머니의 용기 덕분이지요. 지역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준은 하선의 앞으로 다가가 족발을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이거 같이 먹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용감한 할머니예요. 그 순수한 말 한마디에 하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된 삶 속에서 잊고 있던 따뜻한 위로였다. 그녀는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의 입게도 흐뭇한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민준은 자신의 야무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머릿속으로 다음 단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 착한 족발집 할머니를 자신의 진짜 할머니로 만들기 위한 깜찍하고도 대담한 작전의 서막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지혁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의 대저택 서재에서 심각한 얼굴로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 광장시장에서 만났던 박하선이라는 여인의 강단 있는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가
계속해서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인간적인 온기였다. 그때 집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재문을 다급하게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없어지셨습니다. 지역은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그는 즉시 손자의 방으로 달려갔다. 얌전히 정돈된 침대 위 베개 밑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다. 할아버지께, 저는 이제 미국에 계신 엄마 아빠를 찾아 떠납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늙어가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없으면 할아버지는 혼자 쓸쓸히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광장시장 족발집 할머니랑 결혼하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저도 마음 편히 엄마 아빠한테 갈 수 있어요. 할머니랑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 찾지 마세요. 사랑하는 손자 민준 올림. 지역은 편지를 읽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 깜찍한 손주 녀석의 계략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아이가 정말로 혼자 공항이라도 갔으면 큰일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전 경호 인력을 동원해 민준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손자의 갸륵한 소원을 들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피어올랐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2시간쯤 지났을까.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은 공항이 아닌 광장시장 밖간의 왕족발 가게 앞에서 발견되었다. 녀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선이 챙겨준 족발을 오물거리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역은 한숨을 쉬며 직접 차를 몰아 광장시장으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가장 낡고 허름한 국산차를 골라 타고 가장 촌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손자의 계획에 어울려주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박하선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민준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그의 팔에 매달렸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머니랑 결혼하기로 약속하신 거죠. 하선은 당황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어르신, 이게 다 무슨... 민준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혼났습니다. 지역은 능청스럽게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구먼. 보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 없는 늙은이에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 손주 녀석 하나 보고 사는데 녀석이 저렇게 할머니를 좋아하니 그는 거기서 한술 더 떴다. 사실 제가 성격도 좀 괴팍합니다. 술도 좋아하고 화투 치는 것도 좋아하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툭하면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일수지요. 이런 못난 늙은이를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는 일부러 자신을 최악의 남편감으로 묘사했다. 돈도 없고 성격마저 괴팍한 늙은이를 박하선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가 실망하며 고개를 젓는다면 이 모든 것은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끝날 터였다. 하지만 하선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지역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손주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걸 보니 분명 좋은 분이실 겁니다. 그 순간 민준이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부지런해요. 아이는 마치 대본이라도 읽는 것처럼 할아버지의 장점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다. 지역은 손자의 맹활약의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 민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하선에게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우리 할아버지랑 결혼해 주시면 제가 결혼 선물로 10억 원 드릴게요. 종이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어설픈 수표 그림과 함께 16,000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하선과 지역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얘야, 이 할머니는 돈 같은 건 필요 없단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하선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기울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줄 아는 여자.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를 깬 것은 하선의 주머니에서 울린 전화벨 소리였다. 발신인은 아들 박재성이었다. 하선은 손님들 눈을 피해가게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왜 전화? 아까에 가하 해서 가에 빠까까노에. 엄마, 나 좀 살려줘. 지난번에 그 사람들이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내 다리 분질러 버린대. 5천만 원. 딱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제발. 나 진짜 죽기 싫어,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하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5천만 원, 5천만 원. 그녀에게는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비록 속을 썩이는 자식이었지만 하나뿐인 핏줄이었다. 전화를 끄는 하선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지혁과 민주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무서운 일 있으십니까?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선은 차마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없어 껴서 고개를 제고 어서 오셔나. 아마 가라. 아닙니다. 요즘에 아마 부입이 조이 의혹이 가 알다가기 아마 어떠한가. 아샤가하가가가가레.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들을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내던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결심한 듯 지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말이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박하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자신의 남은 존엄성을 송두리째 내던지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나 좀 살려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르신, 하선은 마침내 결심한 듯 강지혁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잿빛 절망과 차가운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민준이의 소원대로 어르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지혁과 민준의 얼굴에 동시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하선의 다음 말은 그들의 미소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에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말을 이어갔다. 결혼 예물,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딱 5천만 원만 신부값으로 주십시오. 그 돈만 있으면 제 남은 인생 어르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신부값 브라이드 프라이스. 그녀는 차마 사채빚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어 구시대적인 단어를 꺼내들었다. 그 단어는 비수처럼 그녀 자신의 심장에 먼저 박혔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가 아들을 위해 스스로를 5천만 원짜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순간이었다. 강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실망감. 그것은 단순한 실망이 아니었다. 모처럼 발견한 진흙 속 진주가 결국은 평범한 자갈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허탈함이었다. 결국 이 여자도 다른 여자들과 똑같았다. 돈. 모든 것은 돈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거절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하선의 가슴을 후볐다. 하선은 고개를 숙였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바로 그때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아이는 지역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간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돈 주세요. 내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어요. 아까 전화 받고 막 우셨단 말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지혁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하선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다. 돈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위태로운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사정이 있다. 지혁은 민준의 말을 되뇌었다. 그래, 어쩌면 이 여자에게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목숨만큼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호기심이 생겼다. 이 계약 결혼이라는 게임에 한번 동참해보기로 했다. 박하선이라는 수수께끼를 풀어보고 싶어졌다. 알겠습니다. 지역의 낮은 목소리에 하선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바로 혼인신고부터 합시다. 계약은 확실히 해야 하니까요. 그는 일부러 계약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하선은 그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기묘한 거래는 그렇게 성립되었다. 종로구청 민원실은 한산했다. 하선과 지혁은 어색하게 나란히 서서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했다. 하선은 배우자란에 강지혁이라는 낯선 이름을 적어 넣으며 손을 떨었다. 죽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더구나 그 시작이 돈 때문이라니. 그녀는 스스로가 더럽고 추하게 느껴졌다. 반면 지혁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해보는 혼인신고. 그것도 시장통의 족발집 여인과 손자의 계략에 휘말려서 하게 될 줄이야. 그는 직업란에 운전기사라고 적었고 재산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하선은 그의 서류를 곁눈질로 훔쳐보며 그가 정말로 가진 것 없는 평범한 노인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직원은 해맑게 웃으며 그들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선은 그 말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만난 지 하루 만에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구청을 나서자 민준이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와, 이제 진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두 어른의 어색한 분위기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돈은 어떻게 주실 건가요? 하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장 오늘 안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보내야 했다. 걱정 마시오. 내 당장 인편으로 보내드리리다. 지혁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바로 그때 구청 주차장으로 검은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그들 앞에 멈춰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깍듯하게 뒷문을 열었다. 도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운전기사가 민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도련님, 하선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민준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채 올라타며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먼저 집에 갈게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 만나요. 하선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아니, 저 차는 뭐고 도련님은 또 무슨... 지혁은 태연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아, 저놈의 자식이 요즘 재벌 2세 나오는 드라마에 푹 빠져서 맨날 저러고 놉니다. 저 기사 양반도 그냥 아는 동생인데 민준이가 용돈 몇 푼 쥐어주면 저렇게 장단 맞춰주고 놉니다. 애들 장난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너무나 허술한 변명이었지만 하선은 경황이 없어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5천만 원과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자신의 거짓말이 완벽하게 통했다고 믿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약속대로 비서를 통해 즉시 5천만 원을
오늘 현금으로 인출해 하선에게 건넸다. 두툼한 돈 봉투를 받아든 하선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아들을 구원할 생명줄이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저당 잡힌 족쇄였다.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돈 봉투를 품에 꼭 안은 채 하선은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지역의 눈빛은 복잡했다.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시작된 이 기묘한 결혼 생활이 자신의 지루했던 황혼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잠옷 궁금해졌다. 강지혁은 박하선을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이끌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유명 디자이너의 쇼룸처럼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품들로 가득했다. 시장통의 낡은 족발집과 전셋집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충격이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댁이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는 줄은. 하선이 어안이 벙벙한 채 묻자 지역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아니요, 내 집은 무슨. 내가 모시는 회장님 댁이지. 회장님께서 해외 출장이 잦으신데 마음씨가 좋으셔서 집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월세 아주 싸게 살게 해주셨어. 여기 있는 가구랑 그림들도 다 내가 관리하는 회장님 물건들이라오. 그는 마치 남의 물건 자랑하듯 능청스럽게 집안을 소개했다. 하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세상에 저렇게 좋은 회장님도 계시는구나. 그녀는 지역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이 막 짐을 풀었을 때 현관벨이 울렸다. 지역이 문을 열자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 자제들처럼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미국에서 막 귀국한 지역의 아들 강태민과 며느리 윤수진이었다. 지역은 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급히 호출해 이 상황극에 동참하라는 엄명을 내려둔 상태였다. 아, 어서 오게. 지역은 아무렇지 않게 두 사람을 하선에게 소개했다. 내 소개하지. 이쪽은 이 댁의 요리를 책임지는 강 셰프, 그리고 이쪽은 집안 살림을 맡아주는 윤 여사라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에 억지로 표정을 수습했다. 호텔 체인 사장인 아들 태민은 어색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저녁 식사는 무엇으로 준비해드릴까요? 패션 디자이너인 며느리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근처에 있던 먼지떨이를 집어들어 이미 반짝이는 조각상을 어설프게 닦기 시작했다. 하선은 그들의 기묘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호의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예고도 없이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박재성과 그의 아내 미연이 들이닥쳤다. 구청에서부터 그녀를 미행한 모양이었다. 엄마, 재성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선의 손에 들려있던 돈 봉투부터 낚아챘다. 그의 아내 미연은 휘황찬란한 집안을 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면서 저희한테는 돈 없다고 거짓말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들이 뻔뻔하게 불평을 늘어놓는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장에서 봤던 사채업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이었다. 우두머리 남자가 새로운 서류 한 장을 하선의 코앞에 내밀었다. 할망구 내 아들, 빚이 5천만 원인 줄 알았지. 그건 이자고 원금은 2억이야. 이 할망구가 보증인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오늘 내 아들 딸이 하나는 여기서 작살나는 거다. 재성과 미연이 그 말에 장단을 맞추며 하선의 다리에 매달렸다. 엄마, 제발 나 평생 장애인으로 살기 싫어. 엄마가 나 좀 살려줘. 당신 아들이 평생 절뚝거리면서 살길 바라는 거냐고. 주방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지역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세상에 저런 악마 같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며느리 수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아들 태민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는 것을 지혁이 눈짓으로 막았다. 하선은 완벽한 덫에 걸렸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파렴치한 자식의 연극과 금방이라도 아들을 해칠 듯 위협하는 사채업자들의 모습에 그녀는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깊은 피로감과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담보 잡힐 그 끔찍한 보증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주방에서 지혁이 걸어 나왔다. 더 이상 허름한 옷차림에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사채업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늙은이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웬 늙은이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지혁은 그들을 무시하고 하선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서명할 필요 없소. 당신은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오. 그리고 그는 사채업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기 전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사채업자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늙은이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망설였다. 서연과 그녀의 아들, 내외 역시 처음 보는 지역의 모습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강지혁의 서슬퍼런 경고에 사채업자들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박재성과 그의 아내 역시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낯선 늙은이의 편을 드는 어머니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집을 나갔다. 폭풍우가 지나간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박하선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들에게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추악한 가족사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전부 드러냈다는 수치심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의 곁으로 지역의 아들 며느리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자신들도 모르게 튀어나온 호칭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지만 하선은 경황이 없어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낯선 요리사와 가정부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씩 마음을 열 뿐이었다. 며칠 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하선에게 지혁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아무래도 민준이를 계속 집에만 둘 수는 없을 것 같소. 내 아는 분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교육 방식도 훌륭하다더군. 민준이를 그곳에 보내는 게 어떻겠소? 그가 말한 유치원은 강남에서도 상위 1% 자제들만 다닌다는 최고급 국제 유치원 엘리트 키즈 아카데미였다. 물론 그 유치원의 숨은 이사장이 강지혁 자신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였다. 하선은 손주처럼 살갑게 구는 민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유치원 입학 첫날 하선은 민준의 작은 손을 잡고 유치원 정문으로 들어섰다. 웅장한 유럽식 성을 연상시키는 건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주차장을 가득 메운 고급 외제차들의 행렬에 그녀는 절로 주눅이 들었다. 그녀의 낡은 시장 옷차림은 마치 최고급 연회장에 나타난 불청객처럼 이질적이었다. 아이를 교실에 들여보내고 잠시 학부모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였다. 명품으로 휘감은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어머, 저 할머니는 누구야? 새로운 아이. 할머니인가 본데. 행색이 그러게 말이야. 우리 유치원 물 흐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분이 여기에.
하선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민준이를 위해 참아야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머, 이게 누구야? 박하선 아니니? 고개를 들자 화려한 모피코트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한 최서연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늘 하선을 질투하고 괴롭혔던 바로 그 최서연이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아, 혹시 여기 청소부라도 되는 거니? 서연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 학부모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손주가 오늘 여기에 입학했어. 손주, 내 손주가 말도 안 돼. 이 유치원이 어떤 곳인 줄이나. 알아, 너 같은 시장통 잡상인이 감당할 수 있는 등록금이 아니라고. 최서연은 하선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치듯 떠들어댔다. 다들 이 여자 누군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남자 문제로 퇴학당하고 결국 술주정뱅이 노름꾼한테 시집가서 평생 시장에서 족발이나 팔던 여자예요. 그런 여자의 손주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해요? 근본도 없는 아이 때문에 우리 애들 교육 수준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하선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도질 당하는 굴욕은 처음이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교실에서 쉬는 시간을 맞아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최서연의 손주로 보이는 아이가 민준이 들고 있던 유기농 쿠키를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거 맛없어 보여. 너 같은 거지가. 먹는 건 나 안 먹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다. 그 모습을 본 하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최서연의 앞으로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손주를 건드리는 건 용서 못해. 네 손주가 잘못했으면 어른답게 사과부터 시키는 게 순서 아니니. 뭐 사과, 이 할망구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나한테 훈계질이야. 최서연이 손을 치켜들어 하선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대기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강지혁이었다. 그는 막 유치원 이사장 자격으로 현장 시찰을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운전기사 복장이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 어떤 명품 옷보다 강렬했다. 웬 늙은이야. 당신이 이 거지 할망구 남편이야. 최서연이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였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다. 최서연의 현재 동거남이자 더 그랜드한 그룹의 강남 지점장이었다. 그는 약혼녀에게 줄 선물을 들고 서프라이즈 방문을 했다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약혼녀가 그룹의 총수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강지혁 회장의 부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회장님께서 어찌 이곳에. 지점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대기실의 모든 학부모들이 숨을 죽였다. 최서연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혁과 자신의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았다. 지점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최서연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다. 당장 무릎 꿇고 사모님께 사죄드리지 못해 그는 최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사모님께 무례를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최서연과 다른 모든 학부모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장통에서 족발이나 파는 초라한 할머니가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더 그랜드한 그룹 회장의 부인이었다니. 그야말로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대반전이었다. 강지혁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엎드린 두 남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하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괜찮소, 여보 놀랐을 텐데. 이제 갑시다.
이런 저급한 곳에 우리 민준이를 계속 둘 수는 없겠군. 그는 하성과 민준을 데리고 유유히 유치원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직감한 최서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유치원에서의 소동 이후 박하선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파문이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강지혁이라는 남자는 보면 볼수록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평범한 운전기사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말을 비웃는 듯 했다. 어느 날 아침 하선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혁의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김 비서, M&A 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상대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지체 없이 판을 엎어버리게.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전해. 그의 목소리는 운전기사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호하고 권위가 넘쳤다. 하선이 주방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변명했다. 내가 보는 드라마 얘기요. 요즘 재벌들 나오는 드라마가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서 말이지. 하하, 그의 어색한 웃음은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그가 무심코 읽던 신문은 영문으로 된 월스트리트 저널이었고 그의 아들이라던 강 셰프는 틈만 나면 아버지 다음 주 홍콩 호텔 리뉴얼 건은 어떻게? 같은 엉뚱한 질문을 하다가 지혁의 눈총을 받고 입을 다물기 일쑤였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깍듯하다 못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직원들, 그리고 그룹 회장 앞에서 쩔쩔매던 지점장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하선은 마치 자신만이 대본을 받지 못한 배우가 된 듯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한편 약혼남에게 파혼당하고 강남 사교계에서 웃음거리가 된 최서연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박하선이 정말로 재벌 회장의 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녀는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강지혁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더 그랜드한 그룹의 강지혁 회장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했다. 최근 사진은 거의 없었고 알려진 정보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는 서연의 의심에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보고서에는 강지혁이라는 이름의 50대 남성이 소규모 운전기사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혁이 자신의 위장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유령 회사였다. 거봐, 내 말이 맞았어. 그냥 평범한 운전기사 늙은이였던 거야. 서연은 보고서를 움켜쥐고 쾌재를 불렀다. 그 지점장 놈이 겁을 먹고 속았거나 아니면 저 두 늙은이들이 작정하고 사기극을 벌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경멸은 이제 뒤틀린 집착으로 변했다. 박하선을 모든 사람 앞에서 끌어내려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서연은 하선이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는 광장시장으로 찾아갔다. 하선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그녀를 맞았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내가 내 이름을 정겹게 부르지 말랬지. 서연은 들고 온 흥신소 보고서를 하선의 앞치마에 내던졌다. 이거나 봐. 내 남편이라는 작자의 정체야. 어디서 사기꾼이랑 짜고 회장 부인 행세를 해 신데렐라 놀이라도 하는 줄 알아. 분수도 모르는 주제에 하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강지혁, 위오워, 드라이버 서비스 소속.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서연의 아기에 찬 눈빛이었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우리가 대체 무슨 원수라고? 하선의 슬픔 어린 질문은 최서연의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열등감의 뇌관을 건드렸다. 원수. 그래, 원수 맞지. 넌 옛날부터 그랬어.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애들한테 인기도 많았지. 내가 좋아했던 남자애마저 너만 쳐다봤어. 그래서 내가 전부 빼앗아 버린 거야. 서연은 분노에 차 소리치며 수십 년간 묵혀온 진실을 폭로했다.
내 인생을 망친 거 바로 나야. 네가 그 잘난 펜팔 나부랭이랑 모텔에서 만났다는 투서를 학교에 보낸 게 바로 나라고. 그것 때문에 넌 장학금도 놓치고 대학도 못 가고 결국 퇴학당해서 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잖아. 꼴 좋다, 박하선. 그 고백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아프게 하선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녀의 젊은 날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끔찍한 스캔들. 단순한 오해나 억울한 누명이 아니었다.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계획한 잔인한 악의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하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서 지혁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하선에게 줄 따뜻한 붕어빵을 사들고 오던 길이었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조용히 하선에게 다가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 같은 분노에 기세등등하던 서연조차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하선은 아이처럼 오열했다. 그녀는 지혁에게 펜팔 청풍 칭팽과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얼굴도 모르는 소년과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일, 그리고 그 순수했던 관계가 어떻게 추악한 스캔들로 변질되어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지혁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이상하게도 청풍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에게 맹세했다.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서 그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억울한 과거까지 모두 되돌려 놓겠다고. 그날 밤 지혁은 자신의 정보팀장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렸다. 새로운 임무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조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해. 익명의 투서 사건 박하선이라는 이름의 학생, 그리고 청풍이라는 필명을 썼던 펜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뭔지 하나까지 전부. 강지혁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그의 정보팀은 며칠 만에 35년 전의 낡은 기록들을 먼지 속에서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박하선이 편지를 주고받았던 펜팔 청풍의 본명은 바로 강지혁 자기 자신이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젊은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백년 베일리안이라는 필명을 쓰던 섬세하고 고운 문체를 가진 소녀에게 깊은 호감을 느꼈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그녀를 아쉬워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의 손에 든 또 다른 보고서는 최서연의 추악한 과거를 낱낱이 담고 있었다. 그녀는 하선을 모함하기 위해 가짜 연애 편지를 위조했고 그것을 익명의 투서와 함께 학생 주임에게 보냈다. 심지어 그 학생 주임은 최서연 집안의 먼 친척이었고 그녀의 부모에게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렸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지혁은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꿈이 더러운 질투와 어른들의 탐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것이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며칠 뒤 지혁은 하선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못하지 않았어. 우리도 남들처럼 근사한 곳에서 웨딩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봅시다. 하선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하선을 이끌고 청담동에서 가장 호화롭고 예약하기 어렵다는 라비앙로즈 웨딩 스튜디오로 향했다. 물론 그 스튜디오의 실소유주가 강지혁이라는 사실은 비밀이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하선은 눈부신 웨딩드레스의 향연에 넋을 잃었다. 평생 시장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던 그녀에게 순백의 드레스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바로 그때 그들의 뒤에서 경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세상에, 여기가 시장인 줄 아나 봐.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오네. 최서연이었다. 그녀는 젊고 돈 많아 보이는 새로운 남자친구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여왕처럼 거만하게 서 있었다. 그녀 역시
웨딩 촬영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박하선,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든 상류 사회에 끼어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하지만 넌 안 돼. 넌 평생 족발 냄새나 풍기면서 살팔자라고. 서연의 남자친구도 거들었다. 여보, 저런 것들하고 말 섞지 마. 격 떨어져. 이봐요들, 여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올 곳이 아니니 썩 꺼져 주시지. 지혁은 아무 말 없이 하선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그는 스튜디오 매니저를 불렀다. 여기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내 아내에게 입혀주시오. 매니저는 지혁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손님, 저희 스튜디오에 VIP 드레스는 한 벌에 수억 원을 호가합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최서연은 박장대소했다. 들었지? 내 남편이라는 늙은이는 평생 운전대만 잡아도 저 드레스 실밥 하나 못 사. 꿈깨 박하선. 서연은 보란듯이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를 골라 입었다. 그녀가 드레스를 뽐내며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비극이 벌어졌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샴페인을 들고 다가오다가 발이 꼬여 샴페인 잔을 통째로 그녀의 드레스 위로 쏟아버린 것이다. 새하얀 드레스가 붉은 와인으로 흉측하게 얼룩졌다. 어떻게 내 드레스? 서연의 비명에 매니저가 달려왔다. 드레스는 완전히 망가져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매니저는 사색이 되어 두 사람에게 드레스값 전액인 3억 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연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그 정도 돈이 없다며 발뺌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그 혼란의 순간 지혁이 조용히 자신의 블랙카드를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다. 저 드레스 값 내가 계산하지.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드레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모든 신상 드레스까지 전부 내가 사겠소. 내 아내 박하선 씨가 기분에 따라 골라 입을 수 있도록. 그는 매니저를 향해 서늘하게 말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사업장에 둘 수 없어. 내 사업장. 매니저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스튜디오의 모든 직원들이 달려나와 지혁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모든 것이 밝혀졌다. 강지혁이 바로 이 스튜디오의 주인이자 더 그랜드 한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최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버렸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지혁은 하선에게 다가갔다. 그는 보석함 하나를 열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영롱한 자수정으로 만든 나비 모양의 목걸이가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100년의 마음, Heart of Balian. 당신을 생각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석으로 만들었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자신이 바로 그녀의 잃어버린 펜팔 청풍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청풍이라고요? 하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잊고 있던 첫사랑이 자신을 절망에서 구해준 운명의 남자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목에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미안하오 100년. 너무 늦게 알아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눈물이었다. 웨딩 스튜디오에서의 사건은 청담동 사교계에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박하선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의 대명사가 되었고 최서연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강지혁이 준비한 진짜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며칠 뒤 두 사람에게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그들이 다녔던 조양고등학교의 개교 60주년 기념 동문회 초대장이었다. 하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 갈래요. 그곳은 제게 상처뿐인 곳이걸요. 지혁은 그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 가야만 하오.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요. 내가 함께 가겠소. 이번에는 절대 당신 혼자 아프게 두지 않을 거요. 동문회 당일 하선은 지역이 선물한 다나한 진주 목걸이에 차분한 원피스 차림으로 지역과 함께 모교의 강당으로 들어섰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창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박하선 아니야? 세상에 용케도 여길 다 왔네.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야? 소문 들었어. 더그랜드 한 그룹 회장이랑 결혼했다던데. 설마 저 허름한 늙은이가 바로 그때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최서연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등장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도도하고 거만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하선을 발견하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어머 박하선, 웬일이니? 네가 감히 이런 자리에 다 나타나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동창들은 최서연의 편에 서서 하선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선은 묵묵히 그 모든 모욕을 감내했다. 잠시 후 동문회의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고 교장은 자랑스러운 동문대표로 최서연을 단상 위로 소개했다. 우리 조양, 고등학교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인재 최서연 동문입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의 사모님이자 성공한 사업가로서 모교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최서연은 우아하게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담을 한참 동안 늘어놓다가 갑자기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하선을 지목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던 부끄러운 동문도 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오늘 그 동문의 과오를 바로잡고 감춰졌던 진실을 여러분 앞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강당이 술렁여왔다. 최서연은 무대 뒤편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 한 명이 어색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왔다. 여러분, 이분을 기억하십니까? 35년 전 박하선과 함께 불미스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펜팔 청풍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청풍이 맞다고 주장하며 과거 하선과 모텔에 드나들었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동창들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최서연이 꾸민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복수였다. 하선이 절망감에 무너지려던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강지혁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김비서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운전기사 차림이 아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제왕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강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는 가짜 청풍 앞에 서서 나지막이 물었다. 그대가 청풍이라고 했나? 남자는 지역의 기세에 눌려 말을 더듬었다. 네. 지역은 피식 웃으며 품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내 보였다. 그렇다면 이 만년필이 기억나겠군. 100년이 청풍에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것이니 그것은 하선이 10대 시절 용돈을 털어 샀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다. 가짜 청풍은 당연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역은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선언했다. 내가 진짜 청풍이요. 그는 이어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그랜드 한 그룹의 회장이라고 부르는 강지혁이기도 하지. 강당은 충격구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혁은 스크린에 최서연이 편지를 위조하고 학생 주임이 뇌물을 받는 장면이 담긴 증거 영상과 자료들을 띄웠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공개되었다. 최서연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지혁은 마지막으로 멍하니 서 있는 하선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모교이기도 한 이곳 조양고등학교에 1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 지어질 도서관의 이름은 제가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할 단 한 사람, 제 아내의 이름을 따
박하선 기념 도서관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지혁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하선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든 동창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 내가 전부 되찾아 주겠소. 하선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그녀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지고 명예는 회복되었다. 그것은 그 어떤 복수보다도 완벽하고 달콤한 승리였다. 동문회에서의 통쾌한 복수극 이후 박하선과 강지혁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하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지혁이 만들어준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만끽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의 그림자가 그녀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아들 박재성이었다. 어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마음속에서는 뒤늦은 후회나 효심 대신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 뱀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우리 엄마가 재벌 사모님이라고 그렇다면 그 모든 재산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잖아. 그는 뻔뻔하게 펜트하우스를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새 사람이 될게요.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사업 자금 10억만 투자해 주세요. 하선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믿지 않았지만 지혁은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녀를 설득했다. 그는 재성에게 10억 원을 주는 대신 자신의 회사에 들어와 밑바닥부터 일을 배우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성은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만과 조급함이 가득했다. 바로 그 틈을 복수심에 불타던 최서연이 파고들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녀는 재성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내 엄마 재산을 통째로 가로챌 방법이 있어. 나랑 손잡지 않을래? 두 사람의 검은 거래가 성립되었다. 며칠 뒤 재성은 하선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고 떠나고 싶어요. 하선은 아들이 드디어 개과천선했다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새벽부터 도시락을 쌌다. 재성은 어머니를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으로 유인했다. 그녀가 정성껏 싼 음식을 먹으며 아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순간 최서연이 고용한 괴한들이 나타나 그녀를 덮쳤다. 이게 다 무슨 짓이니, 재성아? 하선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재성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 순간 또다시 아들에게 배신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정신을 잃기 직전 아들의 눈에서 흐르던 한 줄기 눈물을 본 것 같기도 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하선은 낡은 폐창고에 의자에 묶여 있었다. 앞에는 최서연이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꼴 좋다. 박하선,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길 기분이 어때? 최서연은 즉시 강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아내를 되찾고 싶으면 내일 정오까지 현금 1,000억 원을 준비해. 경찰에 알리면 네 아내는 갈갈이 찢긴 시체로 돌아갈 거다.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것은 지혁을 파멸시키려는 최서연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지혁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하선의 안전을 위해 일단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했다. 한편 폐창고에서는 하선과 아들 재성 단둘만 남게 되었다. 하선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재성아, 너 괜찮은 거니?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돈을 받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서 도망치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앞에서 재성에 얼어붙었던 양심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른 방에서 최서연이 공범들과 돈만 받으면 저 할망구랑 아들놈 둘 다 처리해버려 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공포와 후회가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몰래 자신의 옷소매를 뜯어
그 천조각에 피로 글씨를 썼다. 아빠 엄마를 구해주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깨진 창문 틈으로 그 피 묻은 천조각을 날려보냈다. 같은 시각 강지혁은 돈을 준비하는 척하며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해 창고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팀이 창고 근처에서 재성이 보낸 피 묻은 구조 신호를 발견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혁은 경찰 특공대와 자신의 경호팀을 이끌고 조용히 창고를 포위했다. 그는 이어피스를 통해 아들 태민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아버지는 정면으로 들어간다. 너는 뒤를 맡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네 새로운 어머니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최서연이 돈가방을 받을 생각에 미소 짓고 있었고 그 뒤에서는 재성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몰래 쇠파이프를 쥐고 있었다. 창고 밖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시간이 임박했다. 정고의 태양이 폐창고에 먼지 낀 창문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지혁이 동화방으로 보이는 거대한 더플백들을 들고 홀로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돈은 가져왔다. 내 아내를 풀어줘. 최서연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돈가방을 향해 손짓했다. 가방부터 열어봐. 밑장 빼기라도 했으면 네 마누라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지혁이 가방의 지퍼를 열자 안에는 위조 지폐 다발이 가득했다. 최서연의 공범들이 돈에 정신이 팔린 바로 그 순간 지혁의 이어피스에서 작전 개시라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광중 창고에 모든 문과 창문이 동시에 박살나며 경찰 특공대와 지역의 경호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꼼짝마. 너희들은 모두 포위됐다. 최서연과 공범들은 혼비백산했다. 그들이 허둥대는 사이 박재성은 몰래 쥐고 있던 쇠파이프로 어머니를 묶고 있던 밧줄을 내리쳐 끊었다. 엄마, 어서 도망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서연은 이성을 잃고 품속에서 숨겨둔 칼을 꺼내 하선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같이 죽자. 박하선. 모두가 숨을 죽인 찰나 박재성이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푹. 칼날이 그의 등을 깊숙이 찌르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성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어머니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라도 아들 노릇 한번 하네.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재성아 하선의 처절한 비명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최서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재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칼날이 급소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덕분에 재성은 목숨을 건졌다. 병실 침대에 누워 의식을 되찾은 그는 밤새 자신의 곁을 지킨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의 불효와 죄악을 씻어내는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록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키려 했던 그의 마지막 행동과 진심 어린 뉘우침은 정상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의 완전한 용서를 얻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지역은 더 그랜드한 호텔의 최상층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그는 그곳에서 하선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언론에서 세기의 결혼식이라 부를 만큼 성대하고 아름답게 치러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선의 모습은 그 어떤 젊은 신부보다도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의 곁에는 늠름한 턱시도를 입은 지혁과 귀여운 나비 넥타이를 맨 손주 민준, 그리고 죗값을 치르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온 아들 재성이 함께 서 있었다. 결혼식의 마지막 지역은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제 아내는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족발을 팔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수십 년간 찾아 헤매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현명하며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 이 위대한 여인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하선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몇 년 후 어느 따사로운 봄날, 하선과 지혁, 그리고 훌쩍 자란 민준과 완전히 달라진 아들, 내외가 함께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서 가든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하선은 더 이상 족발을 팔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름을 딴 박하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일에 여생을 바치고 있었다. 그녀는 정원의 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조용히 돌아보았다. 빗속에서 절망하던 밤 아들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했던 수치스러운 날들, 그리고 수많은 오해와 모욕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의 끝에는 이처럼 눈부신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요, 여보? 지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선은 그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행복인가 싶어서. 지혁은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당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당신의 선량함이 결국 이 모든 행복을 끌어당긴 것이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 햇살과 어우러져 정원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랑의 위대한 승리이자 영원히 계속될 행복의 서곡이었다.